환율이 이렇게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원화를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장도 안 나와. 금리도 낮아. 근데 미국 보니까 성장 잘 나와. 그러니까 금리도 높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달러 예금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면 돈이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 정도지, 불패 신화가 끝나서 이제 컨센서스가 되잖아요. 해외 투자한단 말이에요. 일본처럼. 예전에 그래서 일본이 엄청나게 돈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원달러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이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원달러의 총 외채하고 외환 보유액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은 뭐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수출해서 벌어들인 달러인데 이 달러 대비해서 총 외채는 해외에다 갚아야 될 돈이에요. 외화부채. 총 외화부채인데 이 비율이 왜 중요하냐면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해외에서 빌려준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빌려준 입장에서 보면 달러로 빌려줬으면 달러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받아야 되는 돈이, 갚아야 되는 돈이 뭐예요? 외환 보유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통화에 대한 리스크가 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결제 리스크인 거죠. 그러니까 부도 리스크라고 할 수 있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요. 환율이 원화가 약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이게 거의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비율이 올라가면 환율이 폭등했다가 비율이 떨어지면 좀 안정이 됐다가 이렇게 보시면 이게 비율이 올라가니까 지금 계속 따라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조정이 요건데 요게 이제 사실은 원달러의 내용, 그러니까 원화 가치의 변동보다는 지금 달러 약세, 글로벌한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빠진 거예요. 어차피 방향성은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빠졌는데 지금 이 인디케이터를 보시면 인디케이터는 이렇게 둔화됐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인디케이터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직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두 번째 지표는 외환 보유액 대비 L이라는 거는 원화의 총 유동성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거죠. 외환 보유액 대비 총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달러 대비해서. 그래서 보시면은 이 지표도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를 보시면 지금 원화가 이렇게 밀렸지만 이거는 사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밀린 거지 어디까지 눌릴지 모르겠지만 이거 더 눌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많이 눌려도 1,300원 초반인 것 같아요. 더 눌려도. 여기가 저는 지금 1,350원이 바닥이라고 보지만 1,320원 뭐 초반까지도 밀릴 수도 있어요. 달러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지표들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눌렸을 때가 기회다. 눌렸을 때가 달러를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럴 때 보시면 이렇게 눌렸을 때 보면 이렇게 인디케이터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 기회인 거예요. 눌렸다가 그냥 바로 튀어 올라오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튀어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눌렸다가도 그냥 튀어 올라오잖아요. 인디케이터 올라가니까. 눌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눌리는 거는 외부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달러 약세로 가거나 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눌릴 수 있어요. 눌릴 수 있지만 펀더멘탈은 아니라는 거죠. 인디케이터가 올라가는데 환율이 눌리는 건 원화의 펀더멘탈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외부 요인이기 때문에 그 요인이 사라지면 바로 튀어 올라가서 원래 자기 궤도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근데 이렇게 펀더멘탈이 좋아질 때, 인디케이터 떨어지고 있다는 건 펀더멘탈이 좋아질 때잖아요. 이렇게 좋아질 때는 잠깐 올라도 결국은 펀더멘탈이 수렴하거든요. 이때는 2000년 IT 버블 깨지면서 달러가 강세로 가는 바람에 원화가 이렇게 팍 튀어 올라왔는데 원화는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튀어 올라와도 결국은 다시 수렴하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갈 길을 가는 건 인디케이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기 변동성, 단기적으로 막 위로 튀고 아래로 튀고 이런 거는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면 거의 신이기 때문에 저도 예측을 못하죠. 근데 가장 가능성이 높게 예측할 수 있는 건 장기 추세고요. 그 다음에 장기 흐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잘 살펴보면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측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도 굉장히 잘 맞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인디케이터를 기준으로 중심을 잡고 가면 뭐 환율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흐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괜찮을 것 같다. 앞으로 원달러가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달러 약세의 영향이라고 했잖아요. 달러를 한번 볼까요? 달러를 보면 달러는 인디케이터가 이 파란색 선이거든요. 이 파란색 선이
미국으로 이게 자금이 들어오는, 투자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의 순유입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어쨌든 우상향하고 있죠. 순유입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밀려 있죠, 사실. 그리고 요게 약간 이렇게 둔화된 거거든요. 요거 둔화된 것 때문에 이만큼 밀린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 밀릴 건 아닌데 이 정도 꺾여야 이렇게 밀리는 거죠. 근데 이 정도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갔던 2018년, 19년에 이때만큼 밀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돈 얼마 안 밀렸거든요. 이 보시면 요 밑에 그래프 보시면 요거는 유럽하고 미국의 주식의 단기 순유입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엄청나게 몰렸다가 미국에서 약간 빠져나가고 유럽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헤지펀드들이 이동해 간 거거든요. 요거 때문에 이만큼이 밀렸다는 거예요. 환율이. 이거는 좀 과해요. 제가 봤을 때 요 정도 밀리면 맥스인 것 같은데 이만큼 더 밀린 거거든요. 이거는 다양한 이슈.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위기, 트럼프의 미친 짓, 그 다음에 트럼프의 감세 법안, 그 다음에 연준의 독립성 훼손. 그러니까 연준을 막 계속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금리 내리라고. 근데 이거는 금리 내리고 올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면 이 통화가 타락하거든요. 정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은 달러 패권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달러 약세 요인이에요. 이제 이런 어떤 트럼프의 어떤 행동 때문에 이만큼 더 빠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에 비해서 더 빠진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헤지펀드들이 움직였지만 요게 별로 안 밀렸잖아요. 이렇게 잘 안 빠져나갔거든요. 요거는 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나 해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흔들림이 없어요. 미국 증시나 채권 시장을 아주 여전히 좋게 보고 돈을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빠른 헤지펀드 애들이 이렇게 한번 모멘텀을 체인지한 거예요. 미국만 열심히 사다가 미국을 조금 팔고 유럽을 안 사고 있다가 유럽을 확 산 거예요. 이렇게 체인지가 된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미국으로 다시 뭉칫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시장이 다시 안 빠지고 다시 가니까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미국을 비워놨던 헤지펀드나 이런 펀드들이 유럽 증시를 팔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가 요 라인, 요 지지선을 지킬 것 같다는 거예요. 요게 95에서 6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는 지키지 않을까. 거의 다 빠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거의 바닥권인 것 같고요. 이거를 깨고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가 이제 관건이긴 한데, 그거는 깨고 내려갈 거다라는 쪽도 있어요. 요런 식으로. 2003년도에 보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요런 지지선, 지금 요 지지선에 와 있는데, 지지선을 이렇게 깨고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한 약세, 그러니까 큰 움직임이 생긴 거죠, 달러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신흥국의 경제 인디케이터인데, 저희가 만든 건데, 신흥국으로 경제가 엄청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IT 버블 깨지고, 미국이 회복은 되고 있었지만, 신흥국이 워낙 좋았던 거예요. 이게 인디케이터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이때 이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란 나라가 WTO 가입이 되면서 신흥국의 어마어마한 성장이 나온 거예요. 중국 때문에. 중국이란 나라가 성장하면서 우리나라도 크게 성장하고 인도도 성장하고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했기 때문에 돈이 이제 인도로 중국으로 가볼만 한 거죠. 이때는 미국은 이제 IT 버블 깨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때 이제 아시아 쪽에 신흥국 붐이 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나 이펙트인 거죠. 이때 제가 애널리스트 하고 있었을 텐데 철강 화학 조선 난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니까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급등하니까 당연히 돈은 여기서 확 이게 신흥국으로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갔던 거예요. 아주 큰 흐름으로. 근데 지금은 그러냐? 여기서 더 밀리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 관건이거든요. 저는 이쪽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이렇게 더 내려가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신흥국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지금 신흥국 인디케이터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당연해요. 신흥국 경기의 핵심은 누구예요? 인도하고 중국이에요. 인도는 괜찮은데 중국이 지금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중국은 부동산 버블 터지고 나서 지금 어떤 처방을 내려도 잘 못 살아나요.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의 대공황 분위기도 나고 실물 경제 쪽에서는 대공황 분위기도 나고 지방 정부들은 월급을 못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공영은행들도 예금 인출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까다롭거든요. 거의 금융위기급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통제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대공황과 금융위기가 온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그나마 이제 수출을 먹고 살았는데 이 수출도 지금 관세 두드려 맞으면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출도 좀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면 사실 중국이 저 모양이면 워낙 등치가 크기 때문에 이 신흥국이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붐을 일을 때처럼 그러면 인도가 붐을 일으켜야 되는데 인도가 이 신흥국의 붐을 일으킬 정도가 되나? 그건 쉽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또 전쟁 막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나라 수출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나라 이런 상황이면 우리나라 수출이 막 엄청 늘어야죠. 근데 우리나라 수출 되게 지금 더 우양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달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교체 매매 일종의 순환매죠. 미국만 계속 좋으니까 미국만 사다가 미국이 좀 둔화되니까 뭐 다른 나라 좀 사볼까? 좀 빠져나가서 산 거예요. 그 옮겨가면서 탁 부러졌는데 거기다가 트럼프가 이 미친 정책을 쓰니까 달러가 확 심리적으로 약세를 보인 거죠. 그뿐이에요. 제가 봤을 때 본질적으로. 근데 실제로 대중은 안 움직였고 그 기관들 움직인 거는 다시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러면 더 달러 약세가 일어날 만한 비교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정위기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미국의 달러 패권이 더 강해질 거란 말이에요. 더 강해질 게 보이고 그리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에 대한 뭐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이제는 그러면은 뭐 그것도 사라졌고 그다음에 감세 법안도 요번에 이제 통과됐죠 상원에서 이제 그거는 어차피 다 반영된 거잖아요. 감세 법안 반영이 돼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더 밀리려면 달러가 이거밖에 없거든요. 진짜 돈이 달러가 어디론가 팍 빨려 들어갈 만한 좋은 곳이 있어야 돼요. 대안이. 근데 뭐 신흥국밖에 없는데 신흥국 안 되고 유럽도 안 되죠. 유럽은 신흥국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경기가. 그렇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달러가 이렇게 이 강철 같은 지지선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뭐 이거는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그럴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 95, 6자리가 거의 바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살짝 깨더라도 다시 바로 단기간에 올라오는 그렇게 보면 이제 원달러 환율의 외부 영향, 달러 약세 영향은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요 상황에서 원달러가 1350원을 지키고 있으니까 저는 1300원 초반보다는 50원 쪽이 조금 더 한 표가 더 저점일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면 달러는 원달러는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와서 이렇게 금리를 강하게 인하를 하면 원달러가 다 오르잖아요. 안 그랬던 적은 없죠. 이렇게 금리를 막 이렇게 급하게 내릴 정도면 침체가 온 거거든요. 오면은 이렇게 원달러가 오르고 지금 요거 내린 거는 침체 때문에 내린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빅컷이라고 하죠. 빅컷이 나오는 시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를 급하게 인하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요거는 보험성 인하예요. 초반에 이렇게 약간 미는 건 보험성 인하. 요거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올지도 몰라. 금리가 너무 높아. 그리고 약간 낮추는 거죠. 경기 침체가 와서 낮추는 게 아니라 스무딩 하는 거 미리 좀 낮춰놓는 이런 건데 이럴 때는 조금 그래도 원달러가 막 오르는 게 약한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내리다가 진짜 경기 침체 와가지고 급하게 내릴 때 빅컷이라고 하는데 요 단계가 저희가 볼 때는 올해 가을 정도 있지 않을까. 올해 가을. 일단 1차로 그 정도 예상하는데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면 이제 빅컷을 하는 건데 경기 침체가 저희가 봤을 때는 한 올 여름 지나서 가을 정도면 올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만약에 그때 온다 그러면 빅컷이 그때 일어날 것 같고 그렇게 일어나면 원달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요. 보통 이제 잘 못 오를 때가 20%, 미국 경기 침체 빠지면 평균적으로 많이 오르면 40%, 50%까지도 오르거든요. 원달러가. 40, 50%까지 오르는 거는 이제 금융위기 시, 그러니까 미국이든 뭐 글로벌하게 위기에 빠지면 그 정도 오르고 그냥 경기 침체다 그러면 보통 20% 올라거든요.
이때도 보면 2000년 IT 버블 깨질 때 그냥 경기 침체가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빠지다가도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거 꽤 오른 거예요. 이것도 1100원에서 거의 1300원까지 오른 거거든요. 20%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른단 말이죠. 그냥 내려가다가도. 그러니까 펀더멘탈하게 내려가다가도 경기 침체가 오면 그냥 한 20% 올라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돈이 막 회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럴 때도 막 이렇게 오르죠. 그래서 지금은 또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라서 인디케이터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있으면 오를 때 폭이 되게 커요. 또 많이 오를 수 있고. 또 요번에 미리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에는 한 번은 원달러 환율이 다시 이제 자기 궤도를 찾아갈 것 같다. 원래 자기 궤도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1,500원대 중반이거든요. 그 정도가 저희가 볼 때 적정 환율이에요. 우리나라 환율이 갈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향해서 연말에는 가지 않을까. 예. 언제부터 스타트 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자리 근처에서 바닥을 찍고 슬금슬금 오르다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면 급하게 올라서 결국은 올해의 목표 환율인 1,500원대 중반까지는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트는 좀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갖고 온 차트인데 요거는 이제 장기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원달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볼 때 뭘 보냐면 미국과 한국의 경제 성장과 금리의 갭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율이란 건 통화 가치라는 건 성장과 금리가 높은 쪽의 국가가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성장과 금리가 낮은 국가는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이건 원리인 거예요.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면 이 원달러 환율은 달러 대비 원의 가치니까 그러면 미국의 경제 성장과 금리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금리의 갭을 보시면 되잖아요. 갭을 가지고 환율을 같이 그려보면 이게 유사하게 움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 차이를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나타낸 건데 요게 0이에요. 0이란 건 요 0 밑에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미국보다는 성장이 높고 금리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돈이 좀 덜 빠져나가겠죠. 우리나라 안에서 좀 많이 늘겠죠. 그래서 요때 보시면 환율이 그냥 이렇게 보면 크게 보면 박스예요. 그냥 횡보였던 거죠. 추세가. 근데 요때 보시면 2019년, 18년 중순서부터 이게 통과했어요. 0을 통과했어요.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변곡점인 거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를 통과하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미국의 성장도 높고 금리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의 10년물이 4.2인데 우리나라 2.8인가 그렇잖아요. 거의 1.8, 2% 차이가 나요. 기준금리도 그렇고. 미국이 우리보다 2%포인트 높은 거예요. 금리가. 성장률도 높고 금리도 높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벌어지게 되면 환율이 이렇게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같아도 내가 원화를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장도 안 나와. 금리도 낮아. 근데 미국 보니까 성장 잘 나와. 기업도 실적도 잘 나와. 그러니까 금리도 높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달러 예금 하지 않겠어요? 원화에다 예금 넣어봤자 뭐 금리 뭐 2% 이렇게 1% 주는데 미국의 소파 금리 뭐 이런 거 4.5% 막 이렇거든요. 4.2%. 그냥 단기 금리인데 안전한 건데 미국 달러 금리를 소파를 ETF 같은 거 사도 그냥 배당으로 이자로 해서 막 4%씩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은 원화에 예금 하겠어요? 안 하죠. 너 국채를 투자하든 예금을 하든 달러 예금을 하지 원화 예금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금리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투자를 해도 한국 기업들은 성장률이 낮으니까 기업 이익 성장률도 낮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성장률도 높아, 기업 이익 성장률도 높아, 이 이익 환원율도 우리나라보다 한 3배 높아. 그러면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장기적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돈이 이런 식으로 되면 돈이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자산만 갖고 있지 않고 이제는 달러 자산이 많이 늘어난단 말이죠. 개인들 사이에서도. 이게 이제 서학 게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 정도지. 불패 신화가 끝나서 이제 부동산 부동산 돈 버는 시대 끝났어. 이게 이제 컨센서스가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부동산 팔아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이제 해외 투자한단 말이에요. 일본처럼. 예전에 그래서 일본이 엄청나게 돈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엔화가 계속 약세였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시작이 됐다.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변곡점이었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거냐. 전망이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망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냐면
전망을 어떻게 하냐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해요. 전망이 어느 정도는. 그래서 양국의 잠재 성장률을 넣어서 전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스무딩 된단 말이죠. 2033년 정도 되면 이제 스무딩 돼요. 그러면 요게 얼마냐면 1,700원, 1,800원이에요. 환율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30년대, 그러니까 앞으로 5년 정도 지나면 환율 한 1,700원, 1,800원대에 살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로 봐도 그렇고 저희 인디케이터 봐도 똑같이 결과가 나와요. 저희 인디케이터도 예측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1,700원, 1,800원 나와요. 2030년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기 전망은 올해 1,500원대 중반이지만 저희가 5년 전망은 1,750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5년 후에는 1,700원이 뉴노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원화 자산만 갖고 있지 말고 우리가 부동산은 원화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말고 금융자산은 웬만하면 좀 달러로 들고 가자. 그러니까는 뭐 국내 이제 요즘 불장이라서 코스피 투자도 하지만 좀 조금만 하시고 ROE도 높고 그러니까 원래 ROE가 높고 경제 성장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고 정석적으로. 그럼 아시아 쪽에서는 인도가 기업 ROE가 한 15% 정도 돼요. 평균. 우리나라보다 2배 많죠. 그 다음에 성장률이 8% 나오거든요. 그럼 합치면 23%잖아요. 23%. 우리나라는 ROE가 8%에 성장률이 1%대니까 9%. 그 다음에 미국은 ROE가 25% 정도에 성장률이 한 2%, 3% 나오니까 28%. 그럼 미국하고 인도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ROE가 기업의 자기 자본이 늘어나는 속도이기 때문에 ROE가 20%라는 건 그 증시에 투자했을 때 장기적으로 20%의 연수익률이 난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기업의 BPS가, 그러니까 순자산이 20%씩 느는데 당연히 PBR 1로 따라가도 당연히 평균적으로 주가가 20% 오르는 게 맞는 거죠. ROE가 20%면. 그래서 ROE가 높은 기업, 높은 국가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건 모르겠지만 길게 투자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주식에 투자해서 연 7%, 8% 정도가 기대 수익률인 거고 인도가 한 20%대 초반, 그러니까 미국은 한 20%대 후반 정도가 기대할 수 있는 연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같은 값이면 미국이나 인도에 투자하는 게 맞죠. 저희 포트를 보면 메인이 미국이고 서브 신흥국은 인도만 들어가 있잖아요. 한국도 안 들어가 있고 중국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인도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로벌 투자할 때도 기준은 그 나라 국가의 ROE, 기업들의 평균 ROE 플러스 평균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합쳐서 그게 기대 수익률이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에다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물려도 그쪽에 가서 물려야 된다. 주식을 샀다 물릴 수 있잖아요. 그런 높은 시장에 물려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환율은 1,700원대 5년 후에 갈 게 거의 뭐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사이에 통일이 되면 전망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저희가 봤을 때는 뭐 5년 후에는 1,700원대 그리고 이 사이에 만약에 위기가 오거나 뭐 금융위기가 오거나 뭐 이러면은 한 번씩 오버를 할 거 아니에요. 위로 슈팅을 하면 한 2,000원이나 2,100원 정도를 찍고 내려올 수 있다. 언제든지 위기가 발생하면. 그 정도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나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좀 예측 가능성이 높은 거라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재테크 전략을 짜는 게 맞지 않나.